대한민국 제5대부터 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 상모동에서 태어났다. 5남 2녀 중 막내로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일제강점기 한복판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 몰락한 집안, 원래 그의 집안은 그리 가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 박성빈이 과거 급제 후 벼슬길에 오르려다 실패하고 동학혁명에 가담하였다가 관군에 체포되며 가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이후 집안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박정희가 태어날 무렵에는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어려웠다고 하며 집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에 의지해 살았다고 전해진다.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역경. 어머니 백남이는 박정희를 임신했을 당시 45세의 고령이었는데 마침 첫째 딸인 귀희도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느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뱃속의 아이를 떼어내기로 결심하게 된다. 간장을 한 사발 먹고 몸져 눕기, 섬돌에서 뛰어내리기, 수양버들 뿌리 다려 마시고 혼절하기, 언덕에서 구르기 등 온갖 시도를 하였으나 뱃속의 아기는 끝내 살아있었으며 결국 박정희는 세상에 나오게 된다. 롤모델. 어린 박정희가 가장 즐겨 읽은 책은 나폴레옹과 이순신의 위인전이었다고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2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으며 1등을 해야 맡을 수 있는 반장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한다. 오사범학교 꼴찌. 1932년 박정희는 1070명의 지원자 중 51등으로 대구 사범학교에 합격하였다.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진학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담임과 교장이 직접 부모를 설득한 덕에 입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막상 입학 후의 성적은 형편없었는데 5년 중 3년간 하위권을 맴돌았으며 품행평가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군사와 체육만큼은 늘 최고였다고 한다. 육혈서 논란. 교사로 재직하던 1938년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였으나 당시 동기들 대부분이 17에서 19세였던 반면 23세의 박정희는 나이 초과로 서류에서 탈락하게 된다. 포기하지 않은 박정희는 일본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직접 써서 제출하였고 이 혈서는 만주신문에 크게 보도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혈서가 친일의 증거인지 군인이 되고 싶었던 순수한 열망이었는지는 지금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칠다카키 마사오.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한 박정희는 재학 중 창씨 개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다카키 마사오. 만주군관학교 졸업앨범과 일본 육사 졸업앨범에서도 이 이름이 확인된다. 다카키의 목자는 박자에서, 마사오의 정자는 정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팔만주 황제의 금장시계. 혈서의 주목과 지인의 도움으로 1940년 만주군관학교 2기로 입교하게 된다. 당시 박정희는 240명 중 15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으며 졸업할 때는 수석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당시 수석에게만 주어지던 만주국 황제 푸이 명의의 금시계를 은사품으로 받고 특전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이후 일본 육사 57기 조선인과 중국인 생도 중 3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1944년 만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구 빈털터리 귀국. 1945년 해방 이후 박정희는 사실상 빈털터리로 귀국하게 된다. 가족들은 괜히 출세한다고 만주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 군인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조선경비 사관학교를 들어가 2기 단기 과정을 마치고 국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이후 빠른 진급을 거듭하며 군 내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시평의 죽음. 박정희가 가장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은 바로 셋째 형 박상이었는데 그런 그가 1946년 대구 11 사건에 가담하였다가 경찰의 총에 사살되고 만다. 그의 죽음은 박정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후 형이 몸담았던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게 된다. 11사형 선고.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군내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숙군 작업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군내 남로당 조직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형 집행정지 조치를 받아 풀려나게 된다. 12. 그의 목숨을 건진 전화. 박정희가 사형을 면하는 데는 군 정보라인의 보증이 결정적이었는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을 비롯한 군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신원 보증에 나섰다고 전해진다. 박정희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군내 관련 조직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협조와 보증이 맞물리며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된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백선엽의 추천으로 소령에 복직하게 된다. 13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절.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박정희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감 중 어머니 백남이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였으며
당시 동거하던 약혼녀 이현란마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홀연히 잠적하고 말았다. 군에서도 쫓겨나고 어머니도 연인도 잃은 이 시기가 박정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다고 전해진다. 14 쿠데타 준비.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진급을 거듭한 박정희는 1960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거사일은 1960년 5월 8일이었으나 49혁명이 터지면서 계획이 밀려났으며 이후 49일주년인 1961년 4월 19일로 거사일을 다시 잡았으나 그날도 아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 또 연기되었다. 결국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는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다. 15 저녁식 연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오른 뒤 1962년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고 예편하였다.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까지 사관학교 교육만 3번을 받은 군인의 마지막 저녁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16 일본 앞에 내민 손. 집권 초기 박정희의 최대 과제는 자금 확보였다. 미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서동 역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결국 박정희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17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 1962년 박정희 집권 초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7달러였는데 당시 필리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수출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집권 14년 만인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소득 1000달러를 목표 시점보다 4년이나 앞당겨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당초 1981년을 목표로 잡았던 수치였다. 18 화교 차단. 당시 동남아시아에서는 소수의 화교 자본이 각국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초 서울 명동의 주요 상권에도 화교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한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시행하여 화교들의 부동산 취득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후 소매업 규제와 자동차 할부 구입 제한 등 조치가 잇따르며 국내 화교 사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9 지미 카터와의 설전. 1979년 6월 30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카터는 인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였으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두 정상은 매우 거칠게 설전을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워싱턴 앞에 소련군이 와도 당신들은 인권을 말할 수 있겠는가냐? 독재인가 생존인가?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났으며 중임 제한도 사라졌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1969년 미국의 주한미군 2만 명 철수 통보, 그리고 베트남 패망 직전 미국의 이탈 움직임이 모두 겹치던 시기였기에 안보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였다는 비판이 지금도 함께 존재한다. 1979년 10월 26일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집권층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였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며 18년 5개월간 이어진 그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된다. 집권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1636달러를 넘어서는 산업국가로 변해갔다. 누군가는 그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지도자라고 부르며 또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공과를 둘러싼 논쟁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현대사 속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